22쪽에 있는 개념사 이야기는 오늘 시간상 아마 문제 못 풀 거고요. 지문만 쫙 설명할 거야. 근데 크게 둘로 나누면 어디에서 쪼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예습을 해본 사람들이 대답을 해본다면 크게 둘로 나눈다면 3분단이요? 하나, 둘, 셋. 3과 4 사이? 말고. 3과 4 사이 말고. 4와 5 사이? 사실은 5와 6 사이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이쪽. 자, 왼쪽 단이랑 오른쪽 단이 내용이 약간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개념사는 뭐냐? 일단은 개념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의미론의 일부예요. 한 분야. 역사 의미론의 한 분야를 개념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언어와 정치, 사회적 실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실제라고 합니다. 언어와 역사의 상호 영향을 전제한 채, 자,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언어, 그 다음에 사회, 정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예를 들게요. 사건, 얘네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거를 전제로 가는 거야. 혹은 언어와 역사,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언어와 역사 사이에 상호 영향이 있더라. 요게 존재한다. 요거를 전제로 깔고, 이게 전제예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어떻게 얽혀 있느냐. 얘랑 얘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개념사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봐. 역사 의미론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식, 해석, 표현했는가. 또 이 주관적 인식과 내면적 경험의 세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재구성하는 게 역사 의미론인데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볼게요.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처한 현실을 인식을 하겠지? 해석을 하겠죠? 표현을 하겠지? 나도 하고 니네도 할 거 아니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당연히 주관적인 인식일 거 아닙니까? 혹은 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적인 경험? 그게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아니 선생님 그건 내 거잖아요. 그래, 내 거를 역사가가 연구하는 게 역사 의미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개념사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콕 집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사야. 하나 먼저 예를 들어줄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데 개념사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코젤릭이라고 나와요. 코젤렉, 라이나르트 코젤렉. 이분이 쓰신 책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개념사 사전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지금 14권인가까지 나왔고 우리나라는 1에서 5권은 절판됐고 근데 4권의 제목이 뭐냐?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얽혀있는 얘기를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제국주의 한 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이나 돼요? 되죠. 여기에 얽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개념사 사전에 들어가는 거고요. 몇 권이더라? 5권인가? 5권은 계몽이에요. 선생님 그것도 한 줄짜리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얽혀있는 얘기가 엄청 많을 거 아니냐? 그거를 다 하는 거. 근데 한 권을 읽으면서 계몽에 대한 이야기,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거기에 얽힌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제국주의랑 일본이 생각하는 거랑 미국이나 영국 생각 다 다르죠? 그게 다 담겨 있는 게 개념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제국주의라는 말을 개념을 넣어주면서 개념을 니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게 바로 개념사. 기본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따라오세요. 정치사나 사회사 같은 전통적인 역사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쉽게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그런 역사, 언어는 단지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가, 과거 시 어떻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여기서는 언어는 그냥 전달 수단이에요. 언어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얘한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일종의 단순 전달 이렇게 보면 돼. 그러나 역사 의미론에 의하면요 오히려 언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 봐. 역사 의미론에서의 언어는요. 언어가 과거의 실상, 다시 말해 역사적인 실제를 구성한다. 이 중에 의미에서 그렇다. 첫 번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의미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언어가 혹은 언어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역사 의미론에서는 언어가 또는 언어에 의해서 언어가 만든 거고요.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봐요. 언어적 매개체 없이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고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싸움을 건다. 말 없이 어떻게 싸움 거냐? 주먹질 가능하잖아요. 계속 주먹질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 또 내가 동맹을 맺거나 그럼 말로 가능하지? 다른 거 안 되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사회적 행위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말하기, 답변, 계획의 발표, 논쟁, 밀약, 명령, 규약의 작성, 합의, 이견, 선언 모든 게 다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단어 나왔죠? 언어에 의해. 다음으로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면 역사가가 나중에 전달한다 그런 의미인데 언어 없이는 어떤 것도 전달과 재구성이 불가능해요. 언어가 없이는 모든 거는 다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전달과 재구성을 전담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만들어질 때는 언어 덕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때는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이에요. 근데 또 봐요. 만약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언어에는 뭐가 들어가요? 인식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우리가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봐요. 우리 예를 들게요. 자, 붕당이라는 거 들으면 니네 좋은 거야 가까워요? 나쁜 거야 가까워요?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붕당.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는 않고? 왜요? 안 좋은 거? 이게 요새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붕당은 되게 나쁜 거라고 인식을 했다고. 왜냐? 그렇게 배워왔어요. 당파 싸움, 싸움, 정쟁, 쓸데없는 싸움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주입한 게 사실은 누구죠? 그게 일제 아니냐? 일제가 니네 역사는 거지 같아를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실은 당파 싸움 없는 나라가 있나? 없잖아요. 영국만 해도 둘이 싸우고 미국만 해도 둘이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크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를 특히나 일제가 어떻게 했느냐? 니네 붕당의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였죠? 무슨 논쟁이었지? 예속 논쟁 아니냐? 겉으로 보면 그거 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의 그 황후께서 3년을 입을지 1년을 입을지 그런 거 아닌가? 그것만 들으면 뭐 부차적인 거 그딴 거 가지고 왜 싸워라고 하는데 일제는 그걸 부풀렸지. 옷 가지고 싸운다고 쓸데없이.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옷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가치관의 큰 차이거든요. 입장의 차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붕당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그래 니네 민족은 거지 같은 민족이야. 이게 전달되는 거고 붕당은 정당한 당파 싸움이다. 니네가 그런 케이스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니네는 우리나라도 치열하게 서로 건강하게 싸우던 나라야. 정치 싸움 하던 나라야 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 의미론이에요. 말이 바뀌면 완전 달라져요. 그게 개념사의 핵심이야. 그거만 머릿속에 잘 넣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역사 의미론에서 개념사는요. 언어와 텍스트에 의해 역사적 실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가깝게는 담론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대화 가지고 뭔가 파악하는 역사. 멀게는 문화인류학, 영감은 신문화사의 친척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장은요. 사실은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빼도 돼요. 크게 니네 이해할 때 뭐 크게 영향 주지 않아. 다만 언어 현상 중에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언어 개념, 이 개념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만 신경 씁시다. 개념사는요. 역사 행위자들이 개념을 사용하 표현하고자 했던 여러 의미 성층을 파헤쳐 새롭게 질서,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갈게요. 개념사는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해당 언어, 해당 개념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부여한 것을 분석하는 게 개념사예요. 당연히 똑같은 제국주의라도 100년 전, 150년, 50년 사람이 다를 거 아니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 혹은 새롭게 질서를 만드는 거 그런 거 초점을 맞추는 걸 개념사라고 해요. 여기에 본격적 체계화한 게 라이나드 코젤렉이고요. 철학적 개념사 역사학계에서는 유행하던 기존 이념사가 개념, 이념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를 비판을 했대요. 개념이나 이념이 역사 세계에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굉장히 밀접한 것이다. 상호 영향을 준다. 그게 코젤렉의 주장이었고요. 기본 개념들의 변화와 정치사회 구조 변화의 상호관계 면밀히 탐구하여 사회적 개념사라는 역사학의 새로운 전문 분과를 확립시켰다. 어렵게 보지 말고요. 쉽게 생각해. 언어를 끌고 왔다. 개념을 끌고 왔다.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개념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코젤렉은 그 개념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정도로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렵긴 한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코젤렉은 역사 기본 개념이라는 1권을 만들었다. 그게 4권이 요거고요. 5권이 요거예요. 1권이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개념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읽을 수가 없고요. 읽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책을 사야 돼요. 새 책은 안 나옵니다. 나도 사려고 봤더니 없더라고. 지금 6권부터는 살 수 있어요. 1, 2, 3, 4, 5는 없어. 절판이야. 재고가 어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없더라고. 그 다음이요. 중요한 거 그달락 제일 끝에 보면 유럽 중심부나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핀란드 등의 유럽 주변부,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등지에서 유럽 중심의 극복, 주책, 학문, 연구, 기체 활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 쭉 하고 본문 읽을게요. 봐요. 잘 봐. 이제 딴 얘기예요. 조금 달라. 여기까지는 개념사 얘기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코젤렉 개념사의 의의를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보통 니네도 배웠겠지만 근대라고 하면 어느 쪽 근대를 얘기하죠? 어느 나라? 보통 나라를 콕 집으면 지역 말고 콕 집으면 그게 어디예요? 근대 기준은 조선? 일제강점기? 아니 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 아니지. 대한민국이요? 그럴 리가요. 영국이죠. 그리고 또 어디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어디죠? 그리고 미국이에요. 얘네가 기준이야. 그리고 영국의 어떤 혁명 이후를 근대로 보지? 영국은 산업혁명. 프랑스는 어떤 혁명을 이야기할까요? 프랑스 대혁명. 미국은 독립. 근데 사실은 니네 나중에 좀 기회 되면 그거 읽어보면 좋은데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에릭 홉스봄의 유명한 책이자 좀 재미없는 혁명의 시대라고 있거든요. 혁명의 시대는 이 혁명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읽어봐. 대학 가서 읽어봐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나름 의미가 있는데 봐. 이 셋은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얘네 이거 비슷한 시기거든요. 요거 이후가 근대예요. 그러면
이게 한 1700년 후반, 1800년 초반 되겠는데 얘네가 그래서 나중에 뭘 하죠? 여기서 제국주의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을 봐요. 얘네가 볼 때 중국은 근대 국가예요? 후진 국가예요? 후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야,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얘네가 정말 후진 국가냐 아니냐? 일리가 없죠. 왜냐? 자기네 문명도 있었고 아시아에선 최고였단 말이야. 우리도 그렇고. 근데 오로지 누구 입장에서 후진 국가예요? 얘네들. 근데 중국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중국은 조금 다른데 뭐 우리 넣지 뭐 한국 넣읍시다. 조선 넣을까요? 한국 넣읍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후진 국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게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박혀 있어요? 1800년, 1900년대부터도 계속 그래 이게 선진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걸 깨준 게 누구예요? 그게 코젤렉이에요. 봐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을 빼고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도 그렇고요. 거기 나와 있는 핀란드도 그렇고요. 뭐 스페인 아니면 남미 전체 아니면 아시아 전체. 자, 이 나라 유럽의 주변부라거나 라틴 아메리카라거나 아시아는 얘네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후진국이라고. 근데 얘네도 나름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다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했느냐? 이거를 교육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교육받은 이유는 뭐예요? 요거죠. 전통적인 역사학 때문에. 근데 지금 코젤렉이 뭘 했죠? 제국주의나 근대에 담겨있는 개념을 파악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까 슬슬 얘네들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주체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젤렉의 생각이 여기서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코젤렉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자기네 거 까기만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주변부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봐봐. 했던 얘기 다 나와요. 코젤렉의 개념사는 유럽 중심부와 미국을 모델로 한 좋은 근대, 발전을 강조하는 근대화론을 비판했다. 이게 그때 중심 개념이었거든요. 개념 연구를 통해 근대성의 숨겨진 이면 역사 성찰 문제의식이 출발했다. 코젤렉이 정말 이 근대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독일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을 모델 삼아 근대화를 이루어 했던 18세기 중엽, 1700년대 중간, 19세기 중엽까지 독일을 연구하면서 독일을 막 연구했는데 독일도 분명히 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도 분명히 혁명이 존재해. 그러니까 근대가 전 근대에서 무언가 폭발해서 혁명이 나타나면 그게 근대예요. 그게 영국은 산업혁명이고 프랑스 대혁명인 건데 얘네가 자꾸 독일한테 뭐라냐면 야 니넨 이거 없으니까 니넨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코젤렉이 볼 때는 혁명의 개념을 봤더니 요런 건 아니지만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도 이게 있어 라고 코젤렉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도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근대 국가야. 입증받은 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전통적인 세계관과 상징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념의 혁명 변화 근대를 추전시키고 각인 주요 동인이 있음을 밝히려고 했다. 독일도 있었다를 밝히려고 했대요. 이런 문제의식과 연구 주제가 유럽 중심부 미국과 다르게 진행된 근대 경험 주체 해석하려는 비서고 세계학 주목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선 후기에 실학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하려고 했잖아. 그럼 우리도 분명히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근대 국가야.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없으면 근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 근대 국가에서 순식간에 일제강점기로 갔다고 치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우리한테도. 이들에게 개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비서고 세계 근대화 서구어의 번역. 그래 여기서 말하는 서구어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통한 무선 신조어 출현으로 개념의 혁명, 그에 따른 지적 아노미 현상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아노미가 뭐죠? 여러분들 배운 적 있지 않나? 사회문화? 아노미가 뭐지? 아노미가 뭐죠? 바뀌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지. 사회가 못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적 아노미는 그런 얘기예요. 지적 아노미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들어왔지만 그 개념을 다 못 따라가. 말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막 받아들여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언어, 어휘를, 개념어를 너무 많이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 그 밑에 단락 볼게요. 의리, 예, 붕당, 정전과 같은 유학의 개념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어였지만 이제는 교과서에나 있는 낯선 개념, 붕당, 정전, 의리, 예, 이게 예전에 쓰던 말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바뀌었죠. 정치, 사회의 역할도 축소가 됐죠. 주변부적인 개념을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뭘로 채웠대요? 서구에 유래한 많은 개념들이 이 빈자리를 대신했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물론 이건 자칫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사회를 중심을 두었던 개념어는 요거란 말이지. 근데 얘는 사라지고요.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채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더 좋은 개념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건 다 좋은 건가 봐. 얘는 날아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거는 후진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니네 어떻게 돼요? 외래어가 더 있어 보이는 거, 외국어가 더 있어 보이는 거,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는 업종이 뭐 있죠? 주로 패션이나 혹은 광고 쪽? 얘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광고나 패션 업계에서는 그걸 잘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야. 외래어가 더 있어 보인다, 세련됐다라고 착각하는 건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쓰던 게 다 후진 걸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붕당이나 정전이 나쁜 건 아니잖아. 이처럼 개념사 연구를 통한 근대 성찰이야말로 코젤렉이 비서고 세계 연구자들과 커다란 지적 유산이에요. 각자도 의미가 있다. 각 나라도 충분히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유럽 중심부와 다를 뿐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코젤렉의 개념사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역동적인 근대를 경험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니네 진짜 기회 되면 코젤렉 책 중에 한 권 정도를 사서 보거나 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기도 해요.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합시다. 니네 다음 시간에 다음 거까지 풀어오세요. 사회 다음 거. 이게